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예쁜 딸을 출산한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제가 출산을 한 날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생일이기도 해요. 바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 생신이었죠. 엄마들이 그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엄마 마음 알지. 제가 출산을 하고 보니 그 말이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10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아직 눈도 못 뜬 큰 딸아이를 마주한 순간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라면 다들 저와 같았을 거예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떠올린 사람은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였다는 거였죠. 저는 8살 때부터 계모 손에서 자랐어요. 신데렐라에 나오는 고약한 계모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심정적으로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건 새엄마가 나를 낳아준 친엄마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년기 내내 어떻게 하면 새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내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뒤늦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두 분이 자주 싸우거나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대화가 없었어요. 각방을 쓰는 건 물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사이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휴가 때 부모님과 피서도 가고 주말이면 가족 여행도 다녔지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늘 회사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놀이동산도 그렇고 동물원도 그렇고 나들이는 늘 엄마랑 단 둘이 다녀야 했어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엄마와 단 둘이 찍은 사진들 뿐이에요. 엄마에 대한 애정이 남들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였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이신 거였죠. 유치원에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던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는 걸 혼자 지켜봐야 했어요. 그런데 날이 어둑해지고 졸음이 몰려오던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리곤 전화를 받은 선생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셨죠. 윤지야, 선생님이랑 같이 엄마한테 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일이 있어서 늦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간 곳은 저희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미리 도착해 있던 아빠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아빠가 놀랐던 대상이 내가 아닌 선생님이란 걸 알았지만요. 선생님도 저희 아빠를 보고 놀랐는지 제 손을 잡은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아빠도 선생님도 이내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막막한 표정으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시더군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선생님이었어요. 윤지야, 아빠한테 가야지. 선생님은 그 말과 함께 제 손을 놓아주셨어요. 평소 아빠랑 그리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던 저는 머뭇거리며 아빠한테 다가갔어요. 평소라면 무뚝뚝하게 저를 바라보기만 했을 아빠가 그날은 웬일인지 한쪽 무릎을 꿇고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윤지야, 엄마랑 마지막 인사하러 가자.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철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솔직히 그날 그곳에서 보았던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렴풋한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죠. 방 중앙에 하얀 천에 덮여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아빠는 그게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이죠. 사실 그 말이 실감이 안 나서 멀뚱멀뚱 아빠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어진 다음 말에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이제 다시는 엄마를 못 볼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드려. 엄마를 못 볼 거라는 말에 울컥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런 저를 아빠가 끌어안았어요. 몸부림치는 저를 꽉 잡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부터 이전과는 다른 생활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아침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께서 많이 힘드셨는지 아빠와 저한테 본가에 들어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윤지 지 엄마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많이 힘들 거라고요. 유치원 문제만 해도 그래요. 갑자기 유치원으로 옮기면 애가 혼란스러울 게 뻔해요. 어머니가 힘드시면 도우미 아줌마를 부를게요. 아니, 남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그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 네가 당장 재혼할 거 아니라면 언젠가 됐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잖아. 할머니도 팽팽히 맞서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저를 도와주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에 오게 되었고 이듬해 봄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죠. 그런데 1학년 2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빠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따라 나간 자리에는 다름 아닌 제가 나온 유치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와 함께 엄마가 있던 병원에 데려다 주셨던 선생님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한테 특히 잘해주셨던 선생님이라서 무척 반가웠어요. 보자마자 선생님께 달려들어 안기자 아빠가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윤지야, 오랜만에 선생님 만나니까 좋아? 응, 그런데 선생님도 누구 만나러 왔어요? 난 아빠 친구 만나러 왔거든요. 그러자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만나러 온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야. 앞으로 선생님이 윤지 새엄마가 되어주실 거야. 그 말에 순간 멍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싫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엄마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게 엄마가 생긴다는 사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돌아가신 엄마를 잊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우니까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주변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도 컸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엄마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부러웠거든요. 물론 도우미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엄마가 챙겨주는 아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어요. 방과 후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 중 우리 엄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학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할머니는 새엄마 얼굴을 본 순간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너 절대 며느리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고 당장 나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초에 이게 다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머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외롭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번에도 아빠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죠.
어머니가 자꾸 이러신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허락 안 하셔도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팽팽하게 기싸움을 이어가던 두 분은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결혼식도 하기 전부터 새엄마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언제까지고 저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어차피 할 결혼, 하루라도 빨리 제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새엄마는 유치원 일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기로 하셨어요.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많이 변한 건 저였어요. 정확히는 제 환경이었죠. 새엄마는 저를 어릴 때부터 지켜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제 식습관은 물론 재능과 버릇까지 전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를 위한 맞춤 케어가 시작되었죠. 그러다 보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실 때와는 완전 다르게 체격도 좋아지고 학과 성적도 오르고 무엇보다 제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런 제 변화에 결국 할머니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받아주는 거 아니야. 우리 윤지 생각해서 옆에 두는 거지. 그러니 땀만 먹지 말고 불쌍한 우리 윤지 잘 키워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결국 할머니는 결혼 허락을 하셨고 그제야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의 동의하에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처음에 심하게 반대하던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는 새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고모 역시 딱히 새엄마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굴거나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지냈어요. 명절에는 다 함께 본가에 모여 명절을 보냈고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와는 달리 휴가철에 할머니와 고모까지 포함해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니까요. 태어나서 가족여행을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늘 엄마랑 단 둘이 다니던 여행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빠였는데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 생신이고 명절이고 매번 저랑 엄마만 본가에 보내시더니 새엄마가 들어온 이후엔 가족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석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변하니 집안 분위기도 확실히 변해갔어요. 대화 없이 냉랭하던 집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게다가 아빠는 주말이면 저랑 새엄마를 태우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했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처음엔 아빠의 이런 변화가 많이 신기했어요. 별거 아닌 TV 프로를 보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드는 날이 많았어요. 이제야 평범한 가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런 변화들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새엄마 덕분에 제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이 완성됐으니까요. 동화 속에 나오는 새엄마들은 다들 본처 자식을 쥐잡듯 괴롭히기 일쑤였는데 새엄마는 전혀 달랐어요. 아빠보다도 더 저를 챙기셨거든요. 아빠 앞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빠가 없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그러셔서 저는 새엄마한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몰랐던 할머니의 만행이 밝혀졌거든요. 그날은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아빠는 퇴근 후에 본가로 바로 오신다고 했고 새엄마랑 저는 먼저 본가로 가 있었어요. 새엄마는 준비해간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는 마당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강아지 물통이 비어있는 걸 보고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만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제 친정 부모님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만 하세요.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저잖아요. 제 부모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윤지 엄마로만 살게요. 딴 욕심 안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 친정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창고 경비 서는 애비에 건물 청소하는 애미에 어디서 이런 천한 집구석 인간들이 감히 우리랑 사돈을 맺어. 내가 아주 자다가로 열이 받아서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내가 밤에 잠 설치는 게 다 너랑 네 집구석 인간들 때문인데 왜 죄가 없어? 너를 낳은 게 네 부모 죄야. 그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게 네 죄라고.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못 참겠니? 그럼 나가. 너 잡을 사람 여기 없다. 내가 널 왜 허락해줬는지 기억하지? 네가 윤지한테 비밀로 하겠다고 각서를 써서 내가 결혼 승낙해준 거야. 난 약속 지켰으니 너도 네가 한 약속 꼭 지켜. 약속을 어기는 순간 넌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로 안 끝나. 네 친정부모 합줄까지 다 끊어놓을 테니 알아서 해. 새엄마를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할머니는 식구들 앞에서만 웃는 얼굴을 했지 뒤에서는 새엄마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새엄마의 친정 식구들까지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됐던 건 바로 각서였어요.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각서요. 저는 서슬퍼렇게 새엄마를 잡고 있는 할머니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쳤어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마침 퇴근한 아빠가 오셨더라고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안겼어요. 그리고 난해서 제가 엿들은 얘기를 아빠한테 다 털어놓았죠. 새엄마 좀 구해달라고 울면서요. 제 말을 듣는 아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윤지야, 아빠 차에 가서 기다려. 엄마랑 금방 나올 테니까. 아빠는 집 앞에 세워둔 차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다리다 지쳐 선잠이 들었는데 아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안하다 선미야. 내가 잘 살폈어야 했는데 내 기분에 취해서 너한테 다 떠넘기고 나만 편히 살았어. 앞으로는 오늘 같은 일 당하지 않게 내가 잘 지켜줄게. 장인 장모님께도 내가 찾아뵙고 사과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어줘. 아빠는 새엄마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식구는 본가와 발길을 끊고 살게 되었죠. 아빠는 할머니와 고모가 저희 집에 오는 것도 막았어요. 저를 핑계로 찾아오는 것까지 모두 못하게 해버렸죠. 그리고 본가의 생활비를 지원하던 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회사와 대부분의 재산 증여를 받은 터라 할머니와 고모 소유의 재산은 살고 있는 집과 은행 잔고 그리고 매달 수익이 나는 상가 하나가 다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두 사람이 사치도 심하고 투자 실패를 하면서 남은 건 딸랑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매달 일정 금액을 본가 생활비로 보조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끊기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든 아빠 마음을 돌리려고 혈안이 돼서 달려들었지만 아빠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혹여라도 마음이 여린 새엄마가 두 사람을 집에 들일까봐 집에 사람까지 두고 본가 식구들의 방문을 막았어요. 초반엔 제 등학교 길에도 사람을 붙였었는데 한 2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문 앞에 대기 중인 학원차에 오르려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고모였어요. 고모는 마치 어제 만나고 헤어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와서는 학원차를 모는 기사님께 윤지 고모인데 직접 데려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곤 저를 자기 차에 태웠어요. 고모, 아빠가 알면 혼나. 나 내려줘. 얘도 참. 오랜만에 고모를 만났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그게 뭐니? 그나저나 배고픈데 우리 어디 가서 햄버거나 먹을까? 윤지 너 불고기 버거 좋아하잖아. 햄버거만 먹고 학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할머니도 고모도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내 고모인데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모를 따라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제가 햄버거를 먹는 내내 고모는 저희 집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댔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거나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리고는 새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답답하다는 듯 주먹으로 가슴을 팡팡 치고는 그러지 뭐예요. 윤지 너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희 엄마한테서 아빠 뺏어간 사람이야. 너희 엄마 살아있을 때부터 너희 아빠 꼬셔서 바람 폈던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날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알아? 네 유치원 선생이 네 아빠랑 바람 피고 있다는 거 알고는 급하게 유치원으로 달려가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그런데 딸이 돼서는 네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원수 편을 들어? 하늘에서 엄마가 이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고모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고모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내 엄마를 괴롭힌 사람을 돕겠다고 발톱을 세우고 할머니와 고모한테 대든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고모, 그게 무슨 소리야? 새엄마가 아빠랑 바람을 폈다니. 그럼 우리 엄마가 죽은 것도 새엄마 탓이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지. 할머니랑 고모가 달래 네 새엄마를 미워하겠니? 그제야 그동안 할머니가 새엄마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저한테 비밀로 하기로 하고 썼다던 그 각서의 의미도요. 그리고 나니 아빠가 한순간에 변한 것도 이해가 갔어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던 아빠가 새엄마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남편으로 굴었던 게 말이죠. 순식간에 밀려드는 배신감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날 저는 고모와 함께 본가로 갔어요. 그리고 새엄마한테 전화해 앞으로는 본가에서 할머니랑 살겠다고 말했죠.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묻는 새엄마한테 복수하듯 내뱉었어요. 새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을 펴서 우리 엄마가 죽은 거라고요. 살인자. 새엄마는 살인자야. 새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잖아. 그 말에 수화기 너머에선 정적이 맴돌았어요. 제 말에 새엄마가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윤지야, 내가 설명해 줄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싫어. 안 들을 거야.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일로 집은 발칵 뒤집어졌죠. 아빠와 새엄마가 본가로 달려와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할머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조건을 걸었어요.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책임지고 저를 맡아줄 테니 생활비며 저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경비와 학원비를 보내라는 얘기였죠. 할머니한테는 손녀딸 걱정보다는 돈이 먼저였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새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아빠는 윽박지르며 저를 데려가려고 하셨지만 새엄마가 말렸어요. 아이한테 더 상처가 될 거라면서. 저는 새엄마의 그런 모습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빠랑 바람까지 펴서 내 엄마 가슴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 이제 와서 아닌 척하는 게 거슬리고 역겹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가에서 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중학교 시절 내내 본가에서 생활한 저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가 원인모를 감염으로 생사를 오가게 되었거든요. 뭐에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치료도 할 수 없어서 몸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감염 사실을 알게 되고 3개월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빠가 남긴 유산이 모조리 새엄마 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였죠. 할머니와 고모는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을 찾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속은 새엄마의 저 외에는 받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새엄마가 본가로 찾아온 거예요. 새엄마는 당장 생활비 지원을 빌미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윤지 몫의 유산은 윤지가 성인이 된 후에야 손을 댈 수 있어요. 현재로선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건들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동안 그이가 본가에 하던 지원을 다 끊을 생각이에요. 생활비, 돌봄비 전부 다요. 하지만 윤지를 제게 보내주신다면 생활비 지원은 앞으로도 해드릴 생각이에요. 어쩌시겠어요? 윤지 끝까지 잡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보내주실 건가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할머니와 고모는 돈 때문에 저를 새엄마 손에 넘겨주었어요. 아직 미성년자인 저는 법적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엄마를 따라 나서야 했죠. 집에 가보니 제가 쓰던 방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서니 옛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화목한 가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요. 만약 새엄마와 아빠의 비밀을 몰랐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의미 없는 가정을 하다 보니 허탈함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 앞에서 그런 생각은 쓸데없는 거니까요. 다시 새엄마랑 살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모녀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새엄마가 상처 입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아주 못되게 굴었거든요. 20살만 되면 이 집을 나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미래고 뭐고 다 포기한 사람처럼 공부도 안 하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흡연 문제로 학생부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담임 호출을 받고 새엄마가 학교로 왔더라고요. 새엄마를 보자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굴었어요. 내가 담배 피는 거 봤냐? 담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피진 않았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몸에 담배를 지닌 남자 선생님들도 징계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댔어요. 그 바람에 더 화가 난 학생 주임 선생님은 벌점과 정학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퇴학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고 저는 변호사 불러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새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니? 어차피 아빠도 죽었고 원하던 재산 손에 넣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감싸려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새엄마의 행동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새엄마의 사과 덕분에 저는 정학 처분을 받는 선에서 끝이 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새엄마는 처음으로 제게 회초리를 들었어요.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거 알아. 그럼 나한테 화를 내. 네 인생 망치는 걸로 화풀이하지 말고. 너 평생 나 보고 살 거 아니잖아. 하지만 네 자신은 네가 죽는 순간까지 네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네 인생이니까. 나한테 복수하려거든 멋진 사람이 돼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처절하게 날 밟아. 그게 이기는 거야. 내 말 알아듣겠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새엄마 말이 100번 옳았어요. 복순이 뭐니 한다고 내 인생까지 망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도 등록하고 과목별로 과외 지도도 받았죠. 역시 돈이 좋긴 한 건지 학원과 과외 도움을 받으니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고1 말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한 저는 꽤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순간 제 몫의 아빠 유산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돈을 들고 집을 나가려는데 새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할 거니? 네 아빠가 남긴 유산 한두 푼 아닌 거 알잖아.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다지만 여전히 수익은 꼬박꼬박 통장에 쌓이고 있고 상가 건물에서도 매달 세가 들어오고 있어. 그뿐이니? 부동산 가격도 그 사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몰라. 네가 받은 그 돈은 네 아빠가 남긴 전체 유산 중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돈에 불과하다고. 그 많은 유산이 내 손에 있는데 그냥 이쯤에서 손 털고 나갈 생각인지 묻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저 내 몫의 유산만 받아서 이 집을 나가는 것만 꿈꿔왔는데 새엄마 말을 들어보니 솔직히 욕심도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누렸어야 할 모든 걸 이 여자가 다 손에 쥐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집에서 버텨. 대학 졸업할 때까지 버티면 전 재산의 3분의 1을 줄게. 네가 결혼할 때까지 이 집에서 버티면 나머지 재산의 반을 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 집에 찾아오면 남은 재산 다 너한테 줄게. 어때? 그 정도면 너한테도 꽤 좋은 조건 아니니? 한마디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나를 옆에 두겠다는 건데 도대체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랑 같이 있어봤자 엄마 대접도 안 해주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졸업할 때까지만 버텼다가 돈 받고 나가자 생각했어요. 그러다 취업할 때까지만 버티자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그 집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어차피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한테 부모라고 소개를 해야 하니 미리 집을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복잡한 저희 집 가정사를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가 몇 년 뒤 재혼을 했다는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았고요. 그런데 당신 장모님하고 사이가 꽤 좋은가 봐. 아무리 바빠도 매달 한 번씩은 장모님 만나러 가잖아. 당신 보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받을 게 있어서 가는 거지. 남편은 매달 친정에 가는 저를 보고 모녀 사이가 꽤 돈독한가 보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친정에 가면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시장에서 떡볶이랑 순대 같은 주전부리도 하곤 했어요. 또 가끔은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요. 참 알차게도 그 하루를 이용하는 걸 보면서 귀찮기도 하고 한편으론 새엄마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라면 돈줄 끊고 안 보고 살 텐데 말이죠. 그렇게 새엄마와 어울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복수고 뭐고 다 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친정에 가야 하는 날이라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엄마였어요. 오늘은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볼 것 같다. 다음 달에 보자.
그럼 끊는다. 안 와도 된다고 하니 좋긴 했지만 왠지 새엄마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고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 너 그 소식 들었니? 니네 새엄마 암 걸렸다더라? 어제 엄마랑 병원에 갔다가 이 박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대장암 말기라서 손 쓰고 할 것도 없나 보더라 얘. 이제 네 아빠 유산 다 네 차지가 되는 거야. 윤지 너 그 돈 받으면 이 고모한테도 한몫 떼어줘야 한다. 네 새엄마 정체 말해준 거 나잖아. 나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네가 네 엄마 죽인 원수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다녔을 거 아냐. 암튼 조만간 좋은 소식 기다릴게.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도 고모는 꽁돈 받을 생각이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달에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게 암 진단을 받아서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사이에 살갑게 전화해 상태를 물을 수도 없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기엔 걱정이 돼서 남편을 시켜 친정에 가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던데 그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입원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아무리 피 안 섞인 계모라고는 해도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주신 분이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비록 이를 갈고 살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제게는 하나뿐인 부모이기도 했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도 새엄마였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를 맡아서 키워준 사람도 새엄마였으니까요. 물론 할머니와 고모가 있어서 혼자 외롭게 살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저를 돌봐주려고 했던 사람은 누가 뭐래도 새엄마뿐이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새엄마 도움을 받아가며 살았는데 정작 새엄마는 병들고 나니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한동안 친정에서 지낼게. 당신까지 가자고는 말 못해. 내 친정일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 내일이니까 나 혼자 처리할게.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러는 거예요. 윤지야, 가끔 보면 넌 너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 나 네 남자친구 아니고 네 남편이야. 이제 너랑 나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네가 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 여기 있니? 가면 같이 가는 거지. 안 그래도 장모님 보고 온 다음 날부터 마음이 안 좋았어.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장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셨잖아. 혹시라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사위 노릇 한번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주말엔 내가 집에 왔다 가면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제 친정에 들어가 반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집에서 우리 부부가 사는 동안 새엄마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었는데 그래서 어쩌면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죠. 새엄마는 투병 중에도 제가 잘 먹는 반찬 레시피를 공책에 꼼꼼히 적어주셨고 아빠가 남기신 유산이 뭐뭐인지 그리고 은행 비밀번호부터 안방 금고 비밀번호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꼭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짜증을 내곤 했지만 새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할 말을 다 하곤 했어요.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하루는 주말을 맞아 근처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양평 두물머리에 가서 유명하다는 연 핫도그도 사 먹고 전망 좋은 카페에 들러 차랑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모처럼 나온 아들이라서 그런가 저희 부부 못지않게 새엄마도 많이 들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많이 지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는데도
새엄마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새엄마를 흔들어 깨우려는데 옆으로 풀썩 넘어가시더라고요.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잠이 든 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새엄마의 사망 선고를 듣자 나도 모르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정말 고아가 됐구나.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빠 장례식보다도 더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고모랑 할머니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유산으로 뭘 할까 모녀가 마주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꼴이 정말 추악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상주자리를 지키고 앉았는데 밤늦게 여자 문생객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새엄마 영정 앞에 국화를 놓아두곤 어깨가 들썩이도록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윤지야, 나 기억나니? 유치원 햇살반 선생님이야. 솔직히 얼굴은 기억이 안 났지만 햇살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있었어요. 저는 단림반이었는데 저희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새엄마랑 햇살반 선생님이 친구 사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햇살반 선생님이 저희 반에 자주 오시기도 했고요. 윤지 새어머니랑은 오랜 친구 사이야.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30년 넘게 알고 지냈지. 이제 보니 윤지는 엄마를 참 많이 닮았구나. 그러시면서 제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 내미셨죠. 이거 너희 새엄마가 몇 달 전에 나한테 남긴 거야. 혹시 자신이 잘못되면 그때 윤지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산모수첩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산모수첩에는 새엄마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새엄마한테 애가 있었나 생각하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는데 몇 장을 읽자마자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남자 쪽 어머니가 결혼 반대를 했고 결국 강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난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리려 남자 집에 찾아갔다가 남자의 모친을 통해 남자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배는 불러오는데 막막하기만 했던 새엄마는 친구 자취집에 머물며 출산을 했고 이듬해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우연히 남자와 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남자의 모친 말과 달리 남자는 얼마 전에서야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문제는 남자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였죠. 남자의 아내는 새엄마를 설득해 자신의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당시 자신의 형편에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새엄마는 딸아이를 남자의 아내한테 맡겼던 거예요. 그래도 제 아빠 곁에서 자라면 덜 외롭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맡겨진 아이는 바로 저였던 거예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소설 속 주인공처럼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건 다 할머니 때문이었던 거죠. 중간에서 결혼을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아빠가 결혼을 했다는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엄마도 새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새엄마가 남긴 일기장을 밤이 새도록 읽어내려간 저는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심정이었어요. 내 친엄마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모질게 굴지 않았을 텐데 단 한 번이라도 살갑게 엄마라고 불러드릴 걸. 모든 게 다 후회스럽고 죄송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버리지 못하고 옆에 끼고 살려 했구나 생각하니 더더욱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저는 처음으로 나를 낳아준 친엄마를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할머니랑 고모가 와서 유산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일순 화가 치밀었어요. 왜요? 혹시라도 고모랑 할머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서요? 어림없어요. 내가 이 돈을 불구덩이에 쑤셔 넣는 한이 있어도 두 사람한테는 단돈 1원도 안 줄 거니까요. 내 친엄마를 내 언녀라고 속여서 온 가족을 찢어놓고도 무슨 낯짝으로 내 부모 유산을 탐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결혼 반대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랑 아빠 그렇게 안 됐어요. 당신들 두 사람이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거라고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동안 지원했던 생활비고 뭐고 앞으로는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할머니랑 고모한테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실은 제 자신한테 소리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멍청했던 건 친엄마를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본 저였으니까요. 사람의 진심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은 제 탓이니까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 장례가 끝나고도 한동안 기운을 못 차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윤지야, 혹시 충격으로 밥도 안 먹고 자리 보존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네 엄마가 그랬거든. 윤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다고. 그럴 땐 달달한 단팥죽을 먹이라고 하던걸. 그래서 이거 좀 가져왔어. 아줌마가 네 엄마처럼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죽집에서 사온 거야. 이거 먹고 기운 차려. 그래야 네 엄마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덜 걱정할 거 아니니? 어서 한술 떠봐. 엄마 친구가 건넨 단팥죽 그릇을 잡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단팥죽을 좋아해서 울다가도 단팥죽 먹으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곤 했었거든요. 새엄마가 저희 집에 처음 들어오시고 얼마 안 돼 단팥죽을 끓여주시길래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나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새엄마 일기장을 보니 저희 엄마랑 무척 친하게 지내셔서 저에 대한 건 서로 공유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수밖에요. 살면서 늘 반쪽 엄마만 가진 것 같아서 외롭기만 했는데 이제 보니 저는 엄마를 둘이나 가진 복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더니 이제 와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엄마 장례를 치른 지도 2년이 지났고 지금 제 곁에는 저희 엄마와 생일이 같은 제 딸아이가 잠들어 있어요. 혹시 우리 엄마가 내 딸로 환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김새도 많이 닮았어요. 지금까지는 엄마 속도 많이 썩인 딸로 자랐지만 이제는 반대로 자식을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이 되었어요. 제 엄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엄마들 딸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내일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여성이에요. 행동이나 생각을 함께하는 짝을 반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흔히 반려자라고도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구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제 남편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저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표현이 서투른 속 깊은 남자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3년을 살아보니 속이 깊기는 개뿔.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생각하는 저는 그저 돈 안 들이고 집안일 부려먹고 자기 부모랑 형제 부양을 떠넘길 수 있는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던 거예요. 차라리 돈을 뺏어갔으면 모를까 사람의 진심을 이용한 남편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이런 제 처지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제 남편한테 천벌을 내리셨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배은망덕한 제 남편의 파멸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잘 믿는 분들이세요. 한 사람이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라도 덜해야 할 텐데 두 분이 똑같이 그러시니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람한테 배신도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 때문에 돈을 잃고 나면 그 배로 돈을 벌어들이시고 그래서 살만하다 싶으면 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시고 그러다 생각지도 않은 일로 잃은 돈을 찾는 일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희 집이 잘 살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 살았다고 하기도 그래요.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100일 기념 사진은 손가락과 손목에 금붙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는데 돌 때는 금붙이는커녕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그때 동업자의 공금횡령으로 아빠 회사가 망해서 그럴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외가 도움으로 시작한 식품 관련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저희 집은 망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사립초등학교는 학비가 비싼 만큼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다녔어요. 당시엔 저희 집 상황도 꽤 좋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어요. 부모님들 직업에 따라 그리고 사는 정도에 따라 무리가 지어졌어요. 생일 파티나 과외, 특별활동 역시 그 무리들끼리 모여서 하곤 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 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무리 안에서도 제가 중심이 되곤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사정이 롤러코스터처럼 부침이 심했잖아요. 4학년 2학기가 끝나갈 무렵 부모님이 믿었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아빠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겨울방학마다 친구들과 스키캠프에 가곤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저희 집 사정이 알려지지 않은 때라서 다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계약해서 학교에 갔더니 다들 제가 외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줄 알더라고요. 가은아, 너 겨울방학 때 가족여행 가느라 스키캠프 안 온 거라며? 어디로 갔었어? 미국? 아님 유럽? 생각지도 못한 친구의 질문에 잠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못 갔다는 말을 하기 싫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미국 갔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디즈니랜드도 갔다 왔겠네? 난 여름방학 때 갈 건데. 갔다 왔지.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가보지도 못한 미국 여행에 디즈니랜드까지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해놓고 나니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그래도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하던 과외와 특별활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알려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전과는 다른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친구 부모님들의 마음이 변한 거였죠.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는 집 자식들은 어떻게도 도움이 안 되니 일찌감치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집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저와 함께 어울리던 무리들 외에 다른 아이들한테도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자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만은 학교에서 당하는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티 안 나게 잘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바로 잠꼬대였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제가 밤에 잠꼬대를 심하게 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아침을 먹기 전에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가은아,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엄마랑 놀러 갈까? 요즘에 엄마랑 아빠가 바빠서 가은이랑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오늘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그치만 학교 안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괜찮아. 엄마가 선생님한테 잘 얘기할게. 그날 엄마와 저는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로 가보지 못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도 먹었어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난 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곤 그러시더라고요. 가은아, 우리 전학 갈까? 너도 알겠지만 아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사도 하고 많은 게 변했잖아. 전처럼 친구들이랑 하던 과외도 못하고 바이올린이랑 특별활동도 못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가은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엄마 아빠가 그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엄마는 애써 눈물을 참으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이 폭발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곤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전학 간 학교에서는 저를 아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 상황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는 전처럼 친구들한테 무시당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학기 초도 아니고 이미 무리가 지어져 있는 상황에 전학을 간 거라서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전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은 터라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을 거예요. 저는 원래 리더십도 있고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1년 가까이 힘든 일을 당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이 언제 또다시 싸늘하게 변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도 못했고 제게 다가오는 친구들한테도 거리감을 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강제 전학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 온 걸 거다 등등. 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이 만들어졌어요. 전 학교에서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로 남은 초등학교 생활을 끝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아빠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기는 했지만 다행히 해외에 수출 판로가 열리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완전히 생활이 나아져서 전처럼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죠. 덕분에 비싼 학원 수업과 과목별 과외도 받을 수 있어서 대학 진학을 하는데 많이 수월했어요.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호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취업을 위한 스펙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워낙 롤러코스터 같은 경제 상황을 경험한 터라 언제 또다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질지 몰라서 제가 빨리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대학 생활에 대한 여유 자체가 없었고 동기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대학 동기나 선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회가 학연, 지연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핸디캡이었죠. 그건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되고 보니 상당수가 이미 각 부서의 대학 선배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은 상태더라고요. 아직 부서 배치가 되기도 전인데 각 부서 특징과 부서원들의 성향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사교성이 좋은 신입들은 딱히 연줄이 없어도 스스로 친분을 쌓아가더라고요. 학창시절도 그렇겠지만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상처로 대인관계에 있어 폐쇄적인 저는 직장생활이 많이 힘들었어요. 입사 초기에도 그랬지만 입사 2년차가 되어가는 시점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서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미래의 제 남편이었죠. 해외 지사에서 2년간 파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인재였어요. 타 부서에서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정도로요. 사교성도 좋아서 저희 부서는 물론 타 부서 사람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본사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해왔던 탓인지 위화감 없이 금세 팀 업무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한 부서에서 일했던 제가 더 공백기를 가진 사람처럼 부서원들과 융화가 힘들 정도였죠. 몰랐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원들은 사적으로도 꽤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가 봐요. 휴가 때 함께 여행을 다니는 부서원들도 있었고 상사의 주선으로 결혼을 한 직원도 있어서 꽤나 친밀하게 얽혀 있었어요. 업무 시간 외에 직장 동료들과 문자조차 나누지 않는 사람은 저뿐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되냐고 하더군요. 그 문자의 순간 이건 뭐지? 설마 데이트 신청?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문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서 얼떨결에 받았더니 남편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네? 뭐가요? 문자 못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렇긴 하죠. 좀 더 일찍 연락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늦었죠. 진작부터 마음은 있었는데 내 마음만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쯤 되면 바보라고 해도 이 남자가 어떤 의미로 시간이 있느냐 물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마음의 문을 꽉 닫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친구 사귀는 건 물론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의 이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 받은 데이트 신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생각을 전했어요. 이런 말하기 창피하지만 전 아직까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윤대리님 문자를 받고 많이 설렜어요.
사실 제가 사교성도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열지 못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해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데이트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제 딴엔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었는데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지더니 이어 낮은 탄식이 들렸어요. 아, 이거 어쩌죠? 일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문자 하나가 전송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데 뒤늦게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과장님 아버님 환갑연이 있대요.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 가은 씨도 갈 거죠? 문자를 확인하고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과장님 아버님 환갑잔치에 가자는 문자를 데이트 신청 문자로 알고 혼자 설레발을 친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설레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내 자신과 수화기 너머에서 그런 저를 비웃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암담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선 이 생각만 맴돌았어요. 아, 나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창피해서 죽을 것 같죠? 내일 회사 어떻게 나가나 그 고민하고 있죠? 그럴 거 뭐 있어요. 이참에 데이트하면 되지. 환갑잔치는 저녁 때니까 우리 그날 조금 일찍 만나서 영화 볼까요? 안 그래도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봐줄래요? 남편은 제가 민망해할까봐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을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거절할 걸 막으려고 통화 중에 바로 약속 장소와 시간, 그날 볼 영화를 정해주었어요. 그 주 토요일.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환갑연에 참석했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식장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직장 동료들이 저를 보고는 살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과장님은 더욱 그러셨죠. 진짜 왔네? 이게 웬일이야? 이가은 씨 원래 이런 데 참석 안 하잖아. 윤대리한테 이가은 씨도 같이 온다는 연락받고 깜짝 놀랐잖아. 암튼 와줘서 고마워. 여기 음식 잘 나오니까 많이 먹고 가. 과장님은 무척이나 반가워하시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살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입사하고 2년이 지나도록 회사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술을 마시고는 3차로 노래방에서 즐긴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학창시절에도 없었던 신나는 경험에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더 놀랍기도 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남편한테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동료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직장 동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다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특히 여직원 중 유일한 기혼자였던 김 대리님과는 많이 친해졌는데요. 형제가 없고 인간 교류가 적어서 대인관계에 서툴던 저를 김 대리님이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선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죠. 김 대리님은 아무래도 기혼자다 보니까 시댁제사나 경조사, 육아 때문에 야근하는 데 제약이 많았어요. 아직 미혼이던 저는 그런 김 대리님을 대신해 업무를 맡아 해드리거나 그 밖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걸 무척이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가은 씨가 피해도 많이 보고 매번 미안해. 핑계라고 해도 좋은데
여자가 육아랑 살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쩔 땐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살림이나 할까 싶기도 하다니까. 내 선배들도 그런 이유로 다들 회사 관뒀는데 나중엔 후회하더라고. 커리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생활 자체가 안 되거든. 애들 키우는데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뿐인 줄 알아? 점점 나이 드는 양가 부모님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무시 못한다. 우리 집만 해도 작년에 시아버지가 암 수술하시면서 일 그만두신 뒤로 아주버님네랑 우리랑 생활비 보조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일 그만두면 그걸 어쩌겠어. 게다가 시동생은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등록금은 어쩌고. 외벌이로는 답이 안 나와. 가끔 내가 왜 일찍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나 싶다니까. 가족하면 내 가족 사는 문제에 양가 가족들 문제까지 함께 떠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가은 씨는 결혼 천천히 해.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업무적인 꿈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던 김 대리님은 결국 이듬해 가을에 퇴사를 하셨어요. 둘째 출산 후 복귀를 한 지 한 달 만이었죠.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직장 생활은 이어갔는데 결혼하고 반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자꾸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단체톡으로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께서 수시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내용을 올리곤 하시더라고요. 읽어보면 매번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일하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죠. 아이의 정서교육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곁에서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과 엄마의 사회적 욕심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은 궤변글 등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것만 찾아오시는 건지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형편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돈만 생각한다면 굳이 제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꼭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기껏 힘들게 공부해서 지금의 커리어를 만들었는데 가정을 위한다는 허울로 저만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도 저와 같은 선택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하지만 되려 남편은 자기 꿈을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보, 그걸 꼭 지금 해야 돼? 나 출산하면 한동안 육아휴직 해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떡해? 무슨 계산법이 그래? 내가 백수를 살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잖아. 회사 차리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는데 왜 먹고 살 걱정을 해? 당신, 나 못 믿어?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일도 시작하기 전부터 초를 뿌리냐? 그래, 100번 양보해서 당신 말대로 수익이 안 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치자. 그런다고 우리가 손가락 빨고 살게 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자기 손주랑 며느리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겠냐고. 괜한 걱정 그만하고 당신은 태교에 나 신경 써. 엄마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태아가 그걸 다 느낀다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창업이 답이야. 당신이 언제까지 회사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육아휴직 끝나면 그 다음은 직장인 목숨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유부녀에 애까지 딸린 직원을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냐고. 정리해고니 희망퇴직이니 당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래서 내가 더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거라고.
남편은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창업을 하되 재출산 이후로 시기를 좀 늦추라고 했지만 역시나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기 전부터 준비해온 거라며 끝까지 뜻을 굽히려 들지 않았어요. 결국 몇 달 뒤 남편은 퇴사를 했고 뒤이어 회사를 차렸어요.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남편이 창업을 하는데 시부모님 돈과 더불어 제 친정 부모님 돈도 상당히 들어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람을 무턱대고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사위의 가머니설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였죠. 딸내미 속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한동안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전 직장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거래처 대표들을 만나 영업을 하는 것까지 도맡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접대할 일이 많아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재출산일이 되었어요. 미리 짐도 싸둔 터라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출장을 간다고? 나 몸 상태가 아무래도 곧 출산이 임박한 것 같은데 혼자 어떻게 해? 나 무서워.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어.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거래처야.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 그건 당신이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올게. 내가 장모님한테 연락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았지? 남편은 하필 제 출산일에 출상을 떠났어요. 해외 출장이라서 금방 끝난다고 해도 2, 3일은 걸리는 일정이라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6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을 하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랬는지 가슴이 벅차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해외에 있어서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시누이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어요. 이틀 뒤 남편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제 출산 소식에 서둘러 오느라 일정을 당겨서 그런가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며칠 사이 수염도 까칠하게 올라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도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남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이런 남편 모습을 보니 서운한 마음은 눅눅듯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은 조그마한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눈, 코, 입 어느 곳 하나도 빠지지 않고 눈에 담겠다는 듯 말이죠. 비록 남편 없이 출산을 하느라 걱정도 많이 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 딸아이가 어디 한 곳 이상 없이 건강하게 낳아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운 저는 다시 복직을 했어요. 예전에 김 대리님이 수없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육아와 직장 생활을 겸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금방이라도 멘탈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딸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퇴직 후 전업주부를 살고 있는 김 대리님을 찾아갔어요. 심장이 안 좋아 큰 수술을 받은 둘째 아이를 위해 퇴사까지 한 김 대리님은 다행히 아이가 완쾌해서 지금은 집 근처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카페에 도착해 김 대리님을 보자마자 울컥해서는 어린애처럼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들을 쏟아냈어요. 김 대리님은 그런 저를 토닥여주며 투정에 가까운 제 얘기를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다 들어주셨어요. 오랜만에 편한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고 나니 가슴을 옥죄던 힘이 풀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에서 톡 도착음이 울리더니
액정에 톡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톡 설정을 메시지가 도착하면 액정의 전체 내용이 오르도록 해놓았거든요. 톡을 보낸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저희 부부와 시댁 식구들로 구성된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단체방에 올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오빠, 올케 출산하던 날 오빠가 다경 언니네 아빠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야? 올케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미치지 않고서야 와이프가 애 낳는데 헤어진 전 여친 아빠 장례식장 뭐하러 가? 암튼 올케 모르게 조심해. 김대리님과 저는 그 문자를 함께 보았어요. 둘이곤 둘 다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방금 내용 뭐야? 가은이 너 출산할 때 윤대리가 전 여친 아빠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 하고 있었다 그랬지? 어머 세상에 가은아. 카톡 들어가서 메시지 내용 다시 확인해봐. 얼이 빠져있던 저는 김대리님 말에 얼른 톡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신우이가 메시지 내용을 지웠더라고요. 단체방에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전송 취소를 한 모양이었어요. 야, 웃기는 인간이네? 아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와이프가 출산하는데 전 여친 아빠 장례식에 가? 그것도 상주까지? 가은아, 너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김대리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진지하게 물었어요. 먼저 이것부터 정해. 너 남편이랑 살 거야 말 거야? 그걸 정해야 방법을 찾지.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장 헤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한 걸로 이혼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랑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선을 넘더라고요. 뭐? 이혼을 하자고? 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도 모자랄 판에 되려 당신이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해? 당신 제정신 아니구나. 그 여자가 그러래? 자식도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 여자가 그러더냐고. 말해보라고. 여기서 왜 다경이 얘기가 나와. 다경이는 아무 죄 없어. 이건 어디까지나 내 결정이야. 난 다경이가 변심해서 날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걸 알자마자 난 당신이랑 헤어질 결심을 했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만 안 하셨어도 난 진작에 다경이랑 결혼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충격적인 그 말에 한숨만 났어요. 남편은 집안의 반대 속에 여자친구와 사귀어 왔는데 여자친구가 변심을 하면서 헤어지게 됐다더군요. 그 충격에 해외 지사로 자원해 한국을 떠났다가 돌아와 저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하기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전 여친이 변심해 자신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이후 저를 속인 채 만남을 지속했더라고요. 저와 이혼하고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다나요? 그러니 당연하다는 듯 전 여자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까지 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 느꼈던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세월이 흘러 내 남편한테 또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신의 유책 사유를 밝히면서까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뻔뻔함엔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우리가 이혼하는 날이야. 그게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그때까지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
사실 남편한테는 정남이가 다 떨어졌지만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어거지를 부렸어요. 그리고는 김대리님을 찾아가 상의를 하고는 업체에 의뢰해 남편과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뒷조사를 했어요. 이혼할 때 조금이라도 남편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얼마 뒤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빅 이벤트였죠. 이거 하나면 남편한테 빅엿을 날리며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을 조건으로 걸고 마지막으로 지인 결혼식에 함께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결혼식만 같이 가주면 이혼하기로 한 약속 꼭 지켜. 걱정하지 마. 난 내 입으로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당신이야말로 이혼하기로 한 그 약속 반드시 지켜. 그리고 하나 더. 양육권이랑 친권 나한테 넘겨. 그래. 이혼만 해준다면 뭐든 해줄게. 각서를 쓰라면 당장이라도 각서 써줄게. 남편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진해서 각서까지 써줬어요. 그리고는 신이 나서는 출발 시간도 되기 전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아주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속으로 칼을 갈면서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결혼식장 주차장에 도착한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누구 결혼식인지 궁금하지 않아? 그건 알아서 뭐해. 앞으로도 볼 일도 없는 사람일 텐데. 그나저나 당신 약속한 거 꼭 지켜.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은 꼭 지킬 테니까. 누구 결혼식인지 관심도 없는 남편은 식장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걸어댔어요.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는지 애가 타는 얼굴이더라고요. 드디어 식장에 하객들이 차고 곧 식이 시작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남편도 식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신랑 입장에 이어 신부 입장을 위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어딘가에 문자를 보내느라 바쁘더라고요. 여보, 신부가 말이야. 딱 자기 스타일인 것 같은데 한번 봐봐. 그 말에 남편은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고 버진옷을 위를 걸어오는 신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남편의 비명소리에 식장 안의 하객들은 물론 버진로드 위 신부도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곤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버진로드 위 신부는 다름 아닌 남편의 전 여친이었거든요. 다경아, 네가 왜 거기 있어?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내 와이프가 이혼 안 해줄까봐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와이프가 이혼해준다고 그랬어. 여보, 말 좀 해줘. 당신이 이혼해주기로 한 거 맞지? 그지?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버리고 딴 남자랑 결혼하려는 여자한테 비빌거리며 애걸복걸하는 꼴이라니. 남편은 말 좀 해달라고 자꾸 닥달했지만 저는 이 인간 똥줄 타라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해줬어요. 하지만 가정 있는 남자 흔들어서 단물 빼먹고 버리는 여우 같은 년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여자한테 홀려 가정도 버리겠다는 놈이나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랑 붙어먹다가 단물 빠지니까 버리는 년이나 똑같은 것들이 놀고들 있다. 니들 문제는 니들 둘이 알아서 해. 나한테까지 더럽게 똥물 튀기지 말고. 제가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는데 안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남편과 그런 남편과 손절하려고 스토커라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외치는 전 여자친구.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며 주저앉아 울부짖는 신랑 측 어머니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알 바 아니었어요.
금이 간 쪽박은 내 발로 깨버리고 최대한 내가 챙길 수 있는 거를 긁어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딸아이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친정아빠가 남편 회사에 투자해준 투자금 회수,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받아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빠가 남편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제대로 된 차용증을 받아뒀다는 거예요. 사람 잘 믿기로 유명한 저희 아빠가 사위한테까지 꼼꼼하게 차용증을 챙긴 건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사기를 당해 회사가 휘청거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당했던 일을 엄마한테 전해 들으시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셨거든요. 결국 이혼으로 자식도 잃고 회사도 잃게 되었어요. 남편 말이죠. 거기다 신랑 모친이 결혼식이 파투가 난 거에 대한 손해배상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소송을 걸었죠. 아주 끝나는 순간까지도 난장판이었어요. 현재 저는 딸과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해서 엄마가 제 딸을 봐주고 계시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이혼하고 돌아온 제게 화를 내기보다는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모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 일로 인해 또다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을까 봐서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저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인간 같지 않은 거한테 배신을 당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더는 전처럼 마음의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딸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